며느리, 이 집은 내가 사준 거니까 내 집이나 마찬가지야. 알지? 시어머니가 웃으며 던진 그 한마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3년간의 지옥을 예고하는 말이었다는 걸. 저는 박수진 30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남편 민준이와는 소개팅으로 만나 연애 2년 만에 결혼했어요. 민준이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신혼집. 서울에서 집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전세금도 비쌌고 우리 둘의 저축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안하셨어요. 수진아, 민준아. 너희 신혼집 우리가 사줄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이 집을 사주겠다는 거야. 요즘 전세도 비싸잖아. 차라리 아파트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머님, 정말요? 그럼 우리 며느리 고생시킬 수 없지.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세상에 있다니. 민준이 아버지는 사업을 하셔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어요. 하지만 신혼집을 사준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됐어. 우리 며느리 우는 거 보니까 내가 더 기분 좋네. 그럼 주말에 같이 집 보러 가자.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여주신 집들은 하나같이 좋았어요. 강남, 송파, 마포. 서울 좋은 동네의 30평대 아파트들. 어머님, 이런 집들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우리 며느리 좋은 데서 살아야지. 결국 우리는 마포구의 한 아파트로 결정했습니다. 30평 신축 한강뷰. 시세로 12억 정도 하는 집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니까. 우리 아들 며느리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 소원이야. 저는 또 울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을까? 계약하는 날 시어머니는 현금으로 12억을 내셨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나 정말 복 받았구나. 결혼식을 올리고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집들이 날 친구들이 다 놀랐어요. 수진아, 이게 내 집이야? 대박. 시어머니가 사주셨어. 뭐? 진짜? 세상에. 너 복 받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복 받은 며느리라고. 그런데 집들이가 끝나고 친구들이 다 돌아간 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남아 계셨어요. 수진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님. 이 집 말이야. 우리가 사준 거잖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하긴. 그런데 말이지, 이 집은 우리가 사준 거니까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야. 알지?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 올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때 가슴이 약간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당연하죠. 그래, 우리 며느리 똑똑하네. 앞으로 잘 지내자. 시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어머니 말씀이 무슨 뜻인 것 같아? 응? 그냥 자주 놀러 오시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가?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우리한테 집까지 사주셨는데. 그래, 맞아. 12억짜리 집을 사주셨는데 자주 오시는 게 뭐가 문제겠어.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일주일 후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벌써 출근하고 저는 오늘 오후 출근이라 여유롭게 자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수진아, 일어났어?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안방까지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잠옷 차림이었어요. 아이고, 아직도 자고 있었어? 벌써 10시인데? 어머님, 오늘 오후 출근이라. 오후 출근이면 뭐해? 아침에 일어나서 집 청소하고 해야지. 네.
그런데 어머님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응? 아, 열쇠. 계약할 때 마스터키 하나 만들어 놨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마스터키요? 그럼. 내 집인데 내가 열쇠 있어야지. 며느리 혹시 이상해? 아, 아니에요. 그래. 그럼 얼른 일어나서 씻고 집 정리 좀 해. 내가 냉장고 좀 볼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방으로 가셨어요. 저는 얼떨떨한 채로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이게 맞나? 주방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냉장고에 뭐가 이것밖에 없어.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챙겨주는 거야? 네, 어머님. 오늘 장 보러 가려고 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뭘 사야 할지 모르잖아. 괜찮습니다, 어머님.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 집 내가 사준 거니까 내가 관리해야지. 그날 시어머니는 4시간 동안 계셨습니다. 냉장고를 다 뒤지고 옷장을 열어보고 화장실 청소 상태를 확인하시고 침대 시트를 만져보시고 수진아, 시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빨아야 해. 알았지? 네, 어머님. 그리고 화장실 청소는 매일 해야 하고. 네. 냉장고 정리도 좀 해야겠어. 이렇게 아무렇게나 넣으면 어떡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가 퇴근하고 왔을 때 저는 울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여보. 오늘 어머니가 오셨어. 그래? 그게 왜? 갑자기 오셔서 집안을 다 뒤지고 가셨어. 그리고 마스터키가 있다고. 마스터키? 아, 그거. 엄마가 만드셨나 보네. 여보, 그게 좀. 뭐가? 엄마가 우리 집 신경 써주시는 거잖아. 하지만 사전에 연락도 없이. 수진아, 엄마가 우리한테 12억짜리 집 사주셨어.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의 방문은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어떤 주는 거의 매일 오셨어요. 그리고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집 내가 사준 거야. 내가 관리해야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거실 소파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원래 있던 소파가 좀 불편해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꾸려고 했어요. 여보, 소파 바꾸면 어떨까? 그래. 좋지. 얼마짜리로? 500만 원 정도 하는 게 있는데. 500만 원? 좀 비싼데. 엄마한테 여쭤볼까? 응? 왜 어머니한테? 이 집 엄마 거잖아. 허락받아야지. 저는 황당했지만 민준이 말대로 시어머니께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님, 소파 좀 바꾸고 싶은데요. 소파? 왜? 멀쩡한데? 제가 좀 불편해서요. 불편해? 그 소파 500만 원짜리인데? 뭐가 불편해? 그래도 제가 쓰는 건데. 며느리, 이 집 누가 사줬어? 어머님이요. 그렇지. 그럼 내 허락 받아야지. 안 돼. 소파는 그대로 써.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소파도 마음대로 못 바꾸는 거야?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12억짜리 집인데 소파 하나쯤이야. 2달째 저는 커튼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허락받기 싫어서 제 돈으로 몰래 바꿨어요. 예쁜 베이지색 커튼으로요. 그런데 이틀 후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수진아, 커튼 바꿨네? 아, 네, 어머님. 누가 허락했어? 제가. 제 돈으로 샀어요. 내 돈으로 샀든 내 돈으로 샀든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허락 없이 뭘 받고. 하지만 어머님.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 당장 원래대로 돌려놔. 어머님, 제 돈으로 산 건데요. 이 집 주인이 누군데?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명의요? 그래. 이 집 명의는 나야. 80%는 내 앞으로, 20%는 민준이 앞으로. 너는? 너 이름은 한 글자도 없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이름이 없다고요? 당연하지. 내가 산 집인데 왜 내 이름을 넣어? 며느리 주제에.
며느리 주제에.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신 후 저는 곧바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정말로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80%, 남편 20%. 저는 0%. 여보, 이게 뭐야? 민준이한테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왜 내 이름은 없어? 그거 엄마가 사준 거니까. 나는 이 집에서 뭐야? 수진아, 나중에 상속받으면 되잖아. 상속? 언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래. 그때. 그럼 그 전까지 나는 뭐야? 이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이야?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극단적? 내 이름 하나 없는 집에서 사는데. 우리는 그날 크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석 달째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거의 매일 오셨어요. 그것도 사전 연락 없이. 저는 샤워를 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시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오실까봐 불안했습니다. 실제로 어느 날 저는 샤워 중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수진아, 어디 있어? 어머님, 잠깐만요. 샤워 중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셨습니다. 문 잠갔네? 왜 문을 잠가? 샤워 중이잖아요. 내 집인데 왜 문을 잠가? 저는 급히 수건을 두르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됐어. 앞으로 문 잠그지 마. 내가 언제든 들어올 수 있게. 네. 그날부터 저는 샤워할 때도 문을 잠그지 못했습니다. 4달째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기로 했어요. 대학 동기 3명이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오기 1시간 전 저는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신다고 안 하셨는데. 내 집인데 내가 왜 말해야 해? 그런데 넌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친구들이 오기로 해서요. 친구? 무슨 친구? 대학 동기들이요. 누구 허락받고 친구 부른 거야? 네.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허락 없이 아무나 들이면 어떡해. 어머님, 제 친구들인데요. 친구면 뭐해? 내 집인데. 결국 저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친구들은 실망한 목소리로 알았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누구 초대하려면 나한테 먼저 물어봐. 알았지? 네. 그리고 이 음식들 내가 먹고 갈게. 아깝잖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째 저는 임신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어요. 민준이도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임신했어? 좋아. 그럼 이제 회사 그만둬. 네. 아직 초기인데요. 초기가 중요해. 당장 그만둬. 이 집에서 우리 손주 키워야지. 하지만 저 일 계속하고 싶어요. 일? 우리 손주보다 일이 중요해? 며느리, 정신 차려.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시어머니의 압박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오셨습니다. 며느리, 오늘 뭐 먹었어? 며느리, 엽산 먹었어? 며느리, 산책했어? 며느리, 지금 뭐 해? 하루에 5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 그리고 매일 아침 7시면 마스터키로 집에 들어오시는 시어머니. 며느리, 일어났어? 우리 손주 괜찮아?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임신 3개월쯤 시어머니가 종이 한 장을 가져오셨어요. 며느리, 이거 봐. 이게 뭐예요? 우리 집 사용 규칙이야. 앞으로 이대로 지켜.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 사용 규칙. 1. 오전 9시까지 청소 완료할 것. 2. 시어머니 방문 시 즉시 문 열어줄 것. 3. 가구 이동 금지. 4. 인테리어 변경 금지. 5. 친정 부모 방문 시 사전 허락 받을 것. 6. 외출 시 행선지와 귀가 시간 보고할 것. 저는 그 종이를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
이상해. 내 집인데 내가 규칙 정하는 게 당연하잖아.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 너 이 집 나가고 싶어? 아니에요. 그럼 따라. 이 집에서 살고 싶으면 저는 그 규칙을 냉장고에 붙여야 했습니다. 임신 5개월 어느 날 친정엄마가 놀러 오시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엄마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집에 와. 그래, 우리 딸. 엄마가 미역국 끓여갈게. 엄마가 오시기로 한 날 시어머니가 먼저 오셨습니다. 며느리, 오늘 사돈댁 온다며? 네, 어머님. 내 허락 받았어? 제 엄마인데요. 이 집 주인은 나야. 내 허락 없이 아무도 못 들어와. 어머님, 제발. 안 돼. 사돈댁한테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해. 저는 울면서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오늘 안 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갑자기 일이 생겼어. 엄마는 실망한 목소리로 알았다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만족하세요? 뭐? 제 엄마도 못 오게 하시면서 만족하세요? 며느리,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에요. 그래. 알면 됐어. 앞으로 친정 사람들 오기 전에 내 허락 받아.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임신 7개월 시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며느리, 내가 출산 후에 이 집에서 너랑 같이 살면서 손주 돌봐줄게. 네? 같이 사신다고요? 그래. 산후조리 내가 시켜줄게. 어머님, 산후도우미 쓰려고 했는데요. 산후도우미? 남이 우리 손주 돌보게? 안 돼. 내가 직접 할 거야.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 내 집인데 내가 살면 안 돼? 아니에요. 그래. 그럼 출산하면 내가 짐 싸서 올게. 저는 절망했습니다. 출산 후 시어머니는 정말로 이사 오셨습니다. 그것도 안방을 차지하시고. 며느리, 너희는 작은 방 써. 나는 원래 주인이니까 큰 방 써야지. 저희 부부는 작은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육아 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기 울어도 내가 안아주면 안 돼. 내가 안아줄 거야. 수유도 내가 시간 정해줄게. 기저귀 가는 것도 내가 할게. 저는 제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의 방문은 완전히 금지되었어요. 사돈댁이 자꾸 오면 헷갈려. 우리 손주한테 안 좋아. 3개월간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아이가 100일이 되었을 때 저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못 살겠어. 이 집 나가자. 뭐? 나가자고? 12억짜리 집을? 12억이 뭐가 중요해? 나 미칠 것 같아. 수진아, 진정해. 엄마한테 말씀드려 볼게. 하지만 민준이는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나가서 살자고 하는데. 시어머니의 대답. 나가고 싶으면 나가. 12억 포기하고. 근데 손주는 두고 가. 네? 이 집에서 태어난 우리 손주야. 며느리 혼자 나가.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주는 두고 가라고?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 빈손으로 나가면 양육권도 없어. 이 집은 내 명이고 너는 무자격자야. 법원에서도 나한테 유리해. 너 같은 무일푼이 어떻게 아이 키워?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정말 아이를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이를 데리고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30분 정도 다녀올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며느리, 어디 갔다 와? 마트 다녀왔어요, 어머님. 내 허락 받았어? 마트는 그냥. 시어머니가 제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뭐해? 어머님, 이 집에서 나갈 때는 내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잖아. 시어머니는 제 핸드폰에 어플을 설치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위치 추적 앱이야.
앞으로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다 알 수 있어. 어머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해. 내 집에 사는 며느리가 어디 가는지 알아야지. 혹시 남자라도 만나면 어떡해? 남자요? 제가 왜 남자를 만나요? 모르지. 며느리들은 다 그래. 믿을 수가 없어. 저는 그날부터 24시간 감시를 받았습니다. 마트를 가도 병원을 가도 어디를 가든 시어머니는 실시간으로 제 위치를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5분만 늦어도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왜 아직도 거기 있어? 당장 집에 와. 어느 날은 아이가 아파서 소아과에 갔는데 진료를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병원에서 뭐 해? 벌써 1시간이야. 진료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1시간이나 뭘 기다려. 당장 나와. 하지만 아직 진료를. 나와. 지금 당장. 결국 저는 진료도 받지 못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너 병원에서 누구 만났지? 네. 아무도 안 만났어요. 진료 기다렸다고요. 거짓말. 위치 추적 보니까 1시간 10분이나 있었어. 기다렸다니까요. 너 남자 만났지? 솔직히 말해. 어머님, 아이가 아파서 병원 간 거예요. 시끄러워. 앞으로 병원 갈 때도 나한테 미리 말해. 알았어? 저는 그날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한 달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셨어요. 저는 장을 보고 집에 왔는데 비밀번호가 안 눌렸습니다. 이상하네. 몇 번을 시도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집 비밀번호가 안 맞는데요. 아, 그거? 내가 바꿨어. 네. 왜요? 내 집이니까. 새 비밀번호 알려줄게. 앞으로 비밀번호는 매주 바뀔 거야. 그때마다 내가 알려줄게. 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 함부로 남들이지 못하게. 내 허락 없이는 이 집 문을 열 수 없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 죄수구나. 매주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려주지 않으면 저는 제 집에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복도에서 2시간을 기다렸어요. 아이는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 집에 가고 싶어. 미안해. 엄마가 비밀번호를 몰라서. 결국 민준이가 퇴근해서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셔서. 엄마한테 뭘 잘못했길래?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엄마가 화내셨겠어? 너 뭔가 잘못했을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년 2개월째 시어머니는 제 통장을 요구하셨습니다. 며느리, 통장 내놔. 네? 제 통장요? 그래. 내가 돈 얼마나 쓰는지 확인해야지. 하지만 제 돈인데요. 이 집에서 사는데 무슨 내 돈이야? 다 우리 돈이지. 통장 안 내면 이 집에서 못 살아. 결국 저는 통장을 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통장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셨어요. 이게 뭐야? 카페에서 5,000원? 친구 만나서 커피 한 잔. 친구? 또 친구를 만났어? 내 허락 받았어? 이거는 화장품 3만 원? 제 화장품이 다 떨어져서 3만 원짜리를 사? 사치야, 사치. 앞으로 화장품 살 때도 내 허락받아. 저는 더 이상 제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없었습니다. 카드도 빼앗겼어요. 내가 관리할게.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저는 완전히 경제적 자유를 잃었습니다. 1년 3개월째 시어머니의 협박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너 요즘 태도가 불손한데? 죄송합니다. 이 집 누가 사줬는지 잊었어? 아니요. 그럼 왜 자꾸 건방져? 내 말에 대답도 느려. 죄송합니다, 어머님. 너 알아? 이혼하면 넌 빈손이야. 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우리 손주는 내가 키울 거야. 법적으로 너는 무자격자거든.
그게 무슨. 이 집 명의가 누구야? 나잖아. 너는 0%야. 법원에서도 나한테 유리해. 하지만 엄마는 저예요. 엄마? 무일푼 엄마가 뭘 해줄 수 있어? 법원은 아이한테 좋은 환경을 주는 쪽을 선택해. 그게 나야.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 친정 부모 생각해봐. 가난하잖아. 내가 이혼하면 친정에 얼마나 짐이 되겠어? 내 엄마 아빠 늙으셨는데 손주까지 떠안겠어? 불쌍하잖아. 시어머니는 제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내 말 잘 들으면 22억짜리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어. 안 그러면.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거리에 낳는 거지. 1년 4개월째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까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정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저는 병문안을 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에. 안 돼. 하지만 우리 엄마가. 사돈댁이 아프면 내 오빠가 있잖아. 왜 너까지 가? 제 엄마인데요. 며느리, 너 지금 누구 집에 살고 있어? 내 집이지. 내 허락 없이 어디 못 가. 어머님 제발. 안 된다고 했어. 그리고 사돈댁이 입원했다고. 입원비 많이 나오겠네?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사돈댁 일은 사돈댁이 알아서 해. 저는 그날 화장실에서 엄마께 전화드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못 갈 것 같아. 괜찮아, 수진아. 오빠가 와 있어. 너는 거기 있어. 엄마, 우리 딸 힘들지?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1년 5개월째 시어머니는 제게 새로운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며느리, 이제부터 매일 일기 써. 일기요? 그래. 하루 일과를 다 쓰는 거야. 몇 시에 뭐 했는지, 누구 만났는지 다. 왜? 왜 그런 걸? 내가 너 관리하는 거야. 매일 저녁 9시까지 내 카톡으로 보내. 안 보내면 그날은 밥 없어. 알았지? 저는 매일 일기를 써야 했습니다. 오전 7시 기상. 오전 8시 아이 아침 식사. 오전 9시 청소. 오전 11시 마트 시어머니 허락받음. 오후 1시 점심 준비. 하루 일과를 빠짐없이 적어서 보내야 했어요. 한 번은 깜빡하고 안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오셔서 냉장고를 잠그셨어요. 일기 안 보냈지? 어제 깜빡했어요. 그래. 그럼 오늘 밥 없어. 반성해.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아이도 함께. 엄마. 배고파. 미안해. 엄마가 잘못해서. 저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1년 6개월째 어느 날 친구가 몰래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출하신 사이 친구 지연이가 급히 와준 거였어요. 수진아. 문을 열자마자 지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 왜 이렇게 됐어? 저는 그새 10kg가 빠져 있었어요.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연아. 수진아, 너 사람이 아니야. 유령 같아.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수진아, 이러다 죽어. 진짜로. 나도 알아. 나와. 지금 당장 나와. 나가서 살아. 12억을. 포기할 수가. 지연이가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12억이 뭐가 중요해? 너 목숨이 더 중요하지. 하지만 아이는 내가 키우면 돼. 법적으로 엄마가 유리하다며. 시어머니가 그러는데. 제가 무일푼이라 법원에서. 그게 다 거짓말이야. 수진아, 정신 차려. 시어머니가 너 세뇌한 거야. 저는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세뇌? 그래. 너 완전히 세뇌당했어. 12억 때문에, 집 때문에 완전히 정신을 빼앗긴 거야.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 누가 왔어? 시어머니는 지연이를 노려봤습니다. 너 누구야?
저는 수진이 친구. 친구? 내 허락 받고 왔어? 허락을 왜 받아야 하는데요?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허락 없이 아무도 못 들어와. 지연이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나가. 당장 나가. 어머님, 잠깐만. 나가라고. 아니면 경찰 불러. 결국 지연이는 나가야 했습니다. 문 앞에서 지연이가 저를 봤어요. 수진아, 연락해. 제발. 문이 닫히고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며느리, 너 내 허락도 없이 남들였어? 친구예요. 친구든 뭐든 내 허락 받아야 한다고 했잖아.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탁. 처음으로 맞았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러면 너 쫓아낼 줄 알아. 저는 뺨을 감싸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뺨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했어요. 그리고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정말 유령 같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12억이 정말 이렇게까지 할 가치가 있는 걸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나가야 해. 이 집에서. 하지만 두려웠어요. 12억을 포기하는 것도,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친정의 짐이 되는 것도,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죽어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12억짜리 감옥에서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안하셨어요. 며느리, 내가 생각해봤는데. 네, 어머님. 이 집 명에 내 앞으로도 좀 넣어줄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요? 그래.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앞으로 내 말 더 잘 들어야 해. 그리고 둘째 낳아. 아들로. 그리고 이거 서명해.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진명의 이전 동의서, 마이너스 며느리 지분 10%, 마이너스 조건 1. 시어머니 생전에 집 처분 불가. 2. 이혼 시 며느리 지분 자동 포기. 3. 시어머니의 집 사용권은 평생 보장. 4. 며느리의 모든 결정에 시어머니 동의 필요. 5. 둘째 출산 필수 아들. 저는 그 서류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집을 준다는 게 아니야. 10%로 나를 평생 묶어두려는 거야. 나를 완전한 노예로 만들려는 거구나.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못하겠어요. 뭐? 이 서류 못 써요. 왜? 10%라도 받는 게 어디야? 10%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조건들이 문제죠. 조건? 당연한 거잖아. 내 집인데.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이건 집을 주는 게 아니라 저를 묶어두는 거잖아요. 뭐? 10%로 저를 평생 노예로 만들려는 거죠? 며느리,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사실이잖아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뭐? 12억으로 저를 산 거예요. 제가 어머님 말 안 들으면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게.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맞아요. 저 이제 못 참겠어요. 이 집 나갈 거예요. 뭐? 12억 포기하고? 네, 포기합니다. 12억보다 제 인생이 더 비싸거든요.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좋아. 나가. 근데 손주는 두고 가. 안 돼요. 제 아이예요. 법적으로 너는 무자격자야. 이 집 명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도 전 엄마예요. 법원에서 엄마가 유리하다고 들었어요. 뭐? 저 변호사 상담받았어요. 제가 아이 데려갈 수 있대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너 미리 준비한 거야? 네. 전 이미 결심했어요. 이 집 나가기로. 민준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말렸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12억을 포기한다고? 포기합니다. 12억이 뭐가 중요해요? 저 이 집에서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살았어요.
감옥? 이게 감옥이야? 12억짜리 아파트가? 네, 감옥이에요. 마음대로 숨도 못 쉬는 곳. 수진아, 여보, 당신은 선택하세요. 저랑 나갈 건지 아니면 어머니랑 이 집에 남을 건지. 민준이는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좋아요. 알았어요. 전 혼자 나가겠어요. 저는 그날 짐을 쌌습니다. 제 옷, 제 물건, 아이의 물건들.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진짜 나가는 거야? 후회할 줄 알아. 후회 안 해요. 이미 3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거든요. 뭐? 어머님, 저 이 집에서 하루하루가 후회였어요. 이 집에 들어온 게 후회였고요. 너 12억 감사했어요. 근데 12억으로 사람을 지배할 순 없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나가면 다신 못 들어와. 저는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이 집 평생 사세요. 혼자서 12억짜리 감옥에서 행복하세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집을 나오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 자유다.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 아빠는 저를 보시고 울었어요. 수진아, 고생했구나. 엄마, 나 집 나왔어. 잘했어. 12억이 뭐가 중요하니? 내가 중요하지. 저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친정집 작은 방에서 아이와 살았어요. 좁았습니다. 30평에서 3평으로. 하지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 3평은 온전히 제 공간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마스터키로 들어올 일도 없고 냉장고를 뒤질 일도 없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집 명의가 없으시면 재산 분할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은 어머니가 유리합니다. 집은 포기할게요. 대신 제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알겠습니다. 3개월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길 민준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뭐? 정말. 후회 안 해? 안 해. 단 한 번도. 민준이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아니, 이제 며느리도 아니지. 박수진. 네, 어머님. 너 정말 잘못된 선택한 거 알아? 아니요. 잘한 선택이에요. 12억을 포기하고. 미쳤네, 진짜. 12억보다 제 인생이 더 비싸거든요. 인생? 웃기네. 너 이제 월세방에서 혼자 애 키우며 사는 거 알아? 네, 알아요. 그래도 행복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행복? 두고 봐. 넌 1년도 못 버틸 거야. 그때 가서 다시 와달라고 해도 나는 안 받아줘. 알아? 괜찮아요. 저도 돌아갈 생각 없으니까.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엄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아이와 저 둘이서요. 좁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2주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 지연이가 급히 전화했어요. 수진아,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너희 시어머니가 새 며느리 구한대. 뭐? 응. 지금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어. 12억짜리 집 있는 남자 소개해달라고. 저는 황당했습니다. 이혼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러게. 완전 미친 거 아니야? 며칠 후 민준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나한테 재혼하래. 뭐? 응. 엄마가 결혼정보회사에서 여자들 프로필 뽑아오셨어. 그래서? 나는 싫다고 했어. 근데 엄마가 안 들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엄마가 너 욕하시면서 12억을 차버린 바보 같은 년이었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나 바보였지. 12억 차버렸으니까. 근데 나는 그 선택 후회 안 해. 수진아, 민준아, 너 엄마 말 잘 들어서 좋은 사람 만나. 12억 좋아할 사람 많을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제게 전화하셨어요. 박수진, 너 후회되지? 아니요. 거짓말. 너 지금 월세방에서 고생하잖아. 고생 안 해요. 행복해요. 행복? 웃기네. 나는 말이야, 새 며느리 구했어. 그러세요. 응. 너보다 훨씬 나은 애야. 일단 외모부터가 너보다 예쁘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너는 뭐였지? 지방대? 새 며느리는 서울대 나왔어.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얘는 순종적이야. 너처럼 말대꾸 안 해. 다음 주에 우리 집에 데려올 거야. 너 버린 12억짜리 집에. 축하드려요. 축하? 너 정말 후회 안 돼? 안 돼요. 그 새 며느리한테 축하드려요. 12억짜리 감옥을 선물 받았으니까. 뭐? 그 새 며느리도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집이 감옥이라는 걸.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 감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2개월 후 또다시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수진, 너 우리 집 앞에서 뭐 했어? 네? 저 거기 안 갔는데요. 거짓말. 새 며느리가 너 봤대. 저 정말 안 갔어요. 왜 제가 거기를 가요? 너 새 며느리한테 이상한 짓 했지? 무슨 말 했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만난 적도 없고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왜? 엄마가 새 며느리한테 너 얘기했나 봐. 무슨 얘기? 너 때문에 이혼했다고. 내가 12억을 차버린 미친년이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새 며느리가 좀 조심한대. 조심? 응. 엄마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너처럼 되지 않으려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새 며느리 불쌍하네. 왜? 시어머니한테 완전히 세뇌당했잖아.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수진아. 됐어. 나는 상관없어. 잘 살아, 민준아. 3개월 후 지연이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너 이거 봤어? 지연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결혼정보회사 후기 게시판이었어요. 제목 12억짜리 집 있다는 남자 소개받았는데 대박 후회. 내용을 읽어보니 저는 27살 여자입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조건 좋은 남자를 소개받았어요. 35살 회사원, 12억짜리 아파트 있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만나보니 시어머니가 문제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시어머니가 동석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학벌은? 집안은? 종교는? 성격은? 마치 면접 같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집은 내가 사준 거니까 내 말 잘 들어야 해. 전 며느리는 말을 안 들어서 쫓아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도망쳤습니다. 12억이 뭐가 중요해요? 시어머니한테 평생 지배당하며 살 수는 없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건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웃었습니다. 똑똑한 여자네. 그치? 너랑 달리 도망쳤잖아. 나는 결혼까지 해버려서. 근데 수진아, 이거 봐. 댓글을 읽어보니 나도 그 집 소개받았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거절했어요. 저도요. 시어머니가 마스터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름. 12억 있어도 시어머니가 저런데 누가 가요? 전 며느리 불쌍하다. 3년 살다가 쫓겨났다던데.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를 쫓겨난 사람으로 만들었네. 4개월 후 민준이가 또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새 며느리 못 구하셨대. 그래? 응. 여자들이 다 거절한대. 엄마 때문에. 당연하지. 누가 12억 때문에 평생 감옥에 갇혀 살겠어? 엄마가. 내 탓이래. 내 탓? 응. 내가 밖에 나가서 엄마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그냥 여자들이 똑똑한 거지. 근데 엄마가 너무 화나셔서 너 고소하시겠대. 고소? 무슨 고소? 명예훼손이랑 뭐 그런 거.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 고소하라고 해. 나는 법정에서 3년간 당한 일 다 얘기할 거야. 수진아. 마스터키로 침입한 것, 위치 추적 앱 강요한 것, 통장 압수한 것, 뺨 때린 것, 아이 굶긴 것. 다 증거 있어. 그리고 나는 변호사한테 이미 상담받았어. 시어머니가 한 행동들 다 불법이래.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엄마한테 전해. 고소하고 싶으면 하라고. 나는 준비되어 있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5개월 후 우연히 옛날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12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동네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누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 씨? 돌아보니 옛날 아파트 경비 아저씨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수진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경비 아저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 씨 잘하셨어요. 네. 나가신 거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심하셨는지. 마스터키로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드시는 거 다 봤어요. 수진 씨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것도. 경비 아저씨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요즘 시어머니께서 새 며느리 구하신다고 여자들 데려오시는데 다들 한 번 보고 도망가요. 그러시구나. 저번 주에도 한 분 오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이 집은 내 집이니까 내 말 잘 들어야 해 하시니까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수진 씨 행복하세요. 그 집보다 지금이 훨씬 나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새 며느리를 찾고 계시는구나. 12억으로 또 다른 여자를 유혹하려고. 하지만 이제는 안 통하겠지. 여자들이 똑똑해졌으니까. 6개월 후 민준이한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왜? 엄마가 포기하셨대. 새 며느리 구하는 거. 그래? 응. 아무도 안 온대. 다들 엄마 무서워서. 그리고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저는 놀랐습니다. 미안하다고? 응. 너를 너무 심하게 대했다고. 그래서 12억도 못 지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한테 전해줘. 뭐?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다고. 나는 이미 용서했다고. 진짜? 응. 그리고 12억 못 지킨 게 아니라 나는 12억을 차버린 거라고. 나는 자유를 선택했고 그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전해줘. 수진아. 그리고 민준아, 너도 행복해. 어머니도 행복하시고. 나도 행복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월세방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새 며느리를 찾으려 했구나. 12억이면 여자들이 올 줄 알았겠지. 하지만 세상이 변했어. 이제는 12억보다 자유가 더 중요한 시대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작은 월세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12억짜리 아파트에서 보던 하늘보다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나는 잘했어. 12억을 차버리고 자유를 선택한 거. 그리고 지금 나는 행복해.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수진아. 민준아, 오랜만이다. 민준이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너, 안 좋아 보이는데? 응. 요즘 엄마가 많이 우울하셔. 왜? 혼자 사시니까. 그 큰 집에서 아무도 없이. 그리고 엄마가 너를 많이 생각하신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돌아갈 생각 없어. 알아. 그냥 엄마가 많이 후회하신다고 전하고 싶었어. 그래. 알았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너는 행복해? 저는 웃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작은 카페도 열었고 아이도 잘 크고 있고. 그렇구나. 다행이다. 민준아, 너도 행복해야 해. 어머니 모시느라 힘들겠지만. 응.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새 며느리를 못 구하셨구나. 12억으로도 여자들을 설득할 수 없었구나. 그리고 지금 혼자 그 큰 집에서 외로워하시는구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그건 어머니가 선택한 길이에요. 12억으로 사람을 지배하려 했으니까. 그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 저 민준이 누나예요. 아, 언니. 오랜만이에요. 수진 씨. 우리 엄마가 많이 편찮으세요. 그러시구나요. 수진 씨 한 번만 와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저는 못 가요. 수진 씨. 엄마가 수진 씨를 많이 찾으세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언니, 제가 가봤자 어머니한테도 저한테도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그 시간을 다 보냈어요. 제 인생을 살아야 해요. 알겠어요. 미안해요, 수진 씨.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후회하고 계신가?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는 12억으로 며느리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12억도 며느리도 다 없이 혼자 계시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 작은 카페에서 손님들이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이는 친구들과 행복하게 놀고 있었고요. 나는 행복해요, 어머니. 12억 없어도 명예 없어도 큰 집 없어도 나는 자유롭고 행복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작은 카페에서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 월세집에서 아이와 행복하게 살았어요. 좁았지만 우리끼리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통제하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 집 좋아. 그치? 엄마도 좋아. 근데 엄마 예전 집이 더 컸는데 왜 안 살아? 그 집은 집이 아니었어. 감옥이었거든. 감옥? 응. 근데 지금 우리 집은 진짜 집이야.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곳.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나야. 왜? 엄마가 너한테 돌아오래. 왜? 엄마가 집 청소하기 힘드시대. 그리고 나도 불편하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다시 같이 살자. 그 12억짜리 감옥에? 감옥이 무슨? 좋은 집인데. 민준아, 너한테는 좋은 집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감옥이었어. 수진아. 그리고 나 지금 행복해. 월세 50만 원짜리 빌라에서 50만 원 빌라가 12억 아파트보다 좋아? 응. 훨씬 좋아.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거든. 수진아, 제발. 미안해. 나는 다시는 그 집에 안 갈 거야. 그리고 너도 행복하게 살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친정 아버지가 조금 도와주시고 제 적금을 털어서 만든 작은 카페였습니다. 수진이네 카페.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저는 카페를 운영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사장님, 커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제 손님들, 제 카페, 제 인생. 모든 게 제 것이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 네? 너 잘 살고 있다며? 네. 잘 살고 있어요. 그래. 나는 22억짜리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 민준이도 회사 때문에 바빠서 잘 안 와. 혼자야. 그러셨군요. 며느리, 너 후회 안 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안 해요. 12억을 포기했는데 12억보다 값진 걸 찾았거든요. 뭔데?
자유요. 어머님, 12억으로 사람을 지배할 순 없어요. 그리고 12억으로 행복을 살 수도 없고요. 어머님, 그 집에서 행복하세요. 저는 제 50만 원짜리 자유에서 행복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월세 50만 원짜리 빌라는 좁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제 집이에요. 아무도 마스터키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냉장고를 뒤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마음대로 초대할 수 있고, 친정 부모님이 마음대로 오실 수 있고, 소파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커튼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12억짜리 아파트에서는 숨도 못 쉬었는데 50만 원짜리 빌라에서는 숨을 쉴 수 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집의 가치는 평수나 금액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비싼 집을 준다면 조건을 확인하세요. 그 집이 선물인지 족쇄인지, 그 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아니면 갇히게 될 건지.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준 12억짜리 집은 그건 선물이 아니라 당신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일 수 있어요. 저는 12억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유를 선택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비싼 집보다 값진 건 그 집에서의 자유입니다. 당신을 지배하려는 집이라면 과감히 나오세요. 월세 50만 원이라도 그곳에서 당신이 주인이라면 그게 진짜 집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제 작은 빌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12억보다 값진 자유를 누리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좋은 이야기를 계속 소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함만 가득하세요.